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올해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태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야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으로 정치가 실종된 요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리더십이 새삼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랫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을 알리고 기억하기 위해 힘써오신 정진백 추모사업 회장과 함께 DJ 정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6일이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태어난 지 꼭 100주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새해부터 전국 곳곳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행사가 잇따라서 열리고 있는데요. 김대중 추모사업 회장을 맡고 있어서 바쁜 일정 소화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떻게 일정 보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추모사업회하고 김대중 평화센터가 공동으로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큐 영화 길이의 김대중이 제작이 됐죠. 그래서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용산 CGV에서 한 100여 명의 내신 기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제작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그 후 12월 6일부터 파주, 서울, 부산, 목포, 전주 이렇게 전국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시사회를 갖고 무대 인사를 올리느라고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네. 자, 회장님께서 이제 아무래도 이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시다 보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과 어떤 인연으로 또 이렇게 추모 사업까지 하시게 됐는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인연으로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오시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말씀을 제일 처음에 듣게 돼서 1967년 2월 8일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 때였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해방공관에서 하이도에 잠시 조금 계셨던 적이 있습니다. 사회민주화운동 과정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6.8 선거가 굉장한 부정 불법 선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상대 김병삼 후보를 압도하고 화려하게 전국적 스타가 되셔 가지고 국회에 당선이 되십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제가 이 쭉 그 당시부터 동아일보를 구독하고 있었어요. 동아일보 스크랩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1970년 9월 29일에 신민당 제7대 대통령 후보 지명대에서 상대 후보인 김영삼 씨를 누르고 당선이 되십니다. 그 당시 동아일보 기사를 소중히 지금 스크랩에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가슴 뛰는 어떤 청소년의 그 영원한 이상형으로 그렇게 저한테 품 다가오셨죠. 음. 그 후로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는 1980년 6월 항쟁 후에 대선 국면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그 정책과 그러한 여러 가지 정견을 지지하는 비판적 지지 그룹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적인 활동을 했죠. 그 후로 이제 1991년 12월에 제가 서울에서 창간한 월간 사회평론 그 잡지에서 김 대통령을 모시고 장장 6시간 인터뷰를 했어요. 그 당시 깊은 인연과 대통령에 대한 경외감 이런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네. 방금 이제 좀 전에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렇게 김대중 전 대통령을 삶의 이정표로 삼고 오랫동안 이제 그 길을 쫓아오셨는데 6시간 인터뷰 말씀을 좀 전에 해 주셨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이제 많이 만나 뵌 대통령의 모습은 어떤 분으로 기억에 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당시 6시간 인터뷰를 준비하고 또 진행하면서 느꼈던 그 소감인데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뛰어난 사상가셨고요.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당시 갖고 계신 그러한 그 정신적 어떤 사상 학문에 대한 통찰을 실사구시적으로 현실에 적용시켜 가시는 실사구시적인 전략가였습니다. 제 느낌에. 네. 그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사상가 또 네. 전략가 이렇게 표현을 해 네. 주셨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리더십이랄까요? 그런
그런 사상이랄까요? 이런 것도 좀 엿볼 수 있었던 일화 같은 게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님의 리더십은 제가 1987년 11월 15 일에 대구 두리공원에 있었던 그 당시 영호남 지역 감정 해소를 위한 국민 대회가 있었어요, 대구에서. 근데 그 당시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 지역 감정이 극심해져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연설하고 계시는데 돌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몽둥이 이런 등등이 막 날아들었어요. 근데 대통령께서 그것을 순간에 위기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대구 시민 경북 도민은 아닙니다. 이러한 난동을 부리는 것은 바로 정권의 사주를 받은 백골단입니다. 저 사람 보십시오. 그러니까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와." 하면서 그 사람 백골단 그 폭력배들을 몰아냈어요. 그 순간에 위기 관리하시는 그 리더십 거기에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사상가로서의 면모는 에 일본의 유명한 그 잡지 세카이 야스히로 오스케라는 그 세카이 잡지의 편집인이시고 나중에 이하나미 서점의 사장까지 역임하셨죠. 그 야스히로 오스케하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담을 가지신 게 있어요. 한국 민주주의의 진로에 대한. 근데 그 방대한 양의 인터뷰인데 정말 그 인터뷰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그때 1983 년도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상적인 그야말로 방랑강기한 사상적인 그 어떤 우리가 학문에 흔히 바다라 그런 사상의 어떤 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학회라 하죠. 그 김대중의 학회 배우락자 바다였자 그 학회의 그야말로 무병광대함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사상가의 면모가 가장 야기하게 드러난 게 야스히로 우스키야의 그 대담입니다. 네. 네. 자, 요즘 이제 뭐 정치권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또 여야 네. 간에 첨예하게 또 대립하고 갈등이 있고 정치가 실종됐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제 또 흉기 피습까지 당했고 그러면서 이제 또 혐오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는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금 살아계셨다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많은 분들이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아마 그러한 현 정치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더 호명되고 소환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촉발될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살아계셨다면은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서로 상대방끼리 대화하고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국민 통합에 보다 더 힘을 합쳐라. 그런 말씀을 아마 하셨을 것 같고요. 또 2009년 8월 9일 18일 서가시기 전에 6월 달에 6.15 그 기념대회에서 피 맺힌 심정으로 호소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 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 남북 관계는 파탄으로 갔고 또 민주주의가 위기 국면을 맞고 있었고 서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지적하시면서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 그런 피맺힌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그 말씀을 하셨죠. 네. 국민 통합, 뭐 통합이라고 하는 그 가치 또한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항상 일생 동안 가져왔던 이야기 또 행동하는 양심이란 표현도 뭐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겠지만 어느 때보다 좀 필요한 뭐 상황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여러 인터뷰와 연설, 강연, 옥중 서신 등을 통해서 많은 말과 글을 또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중에 하나가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악의 편이다." 이제 이런 표현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 주년을 맞아서 대통령의 말과 글을 담은 김대중의 말을 출간하셨는데요. 자, 책에 실린 것 중에 좀 소개를 하고 싶은 김대중 대통령의 말과 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소개를 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님 제가 지금 그 말씀을 1953년 말씀부터 가려 뽑았거든요. 2009년 서가시 직전까지. 근데
정말 모든 말씀이 금쪽 같아요. 거기서 뭐 한두 가지를 어떻게 뽑아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그냥 외람되고, 다만 오늘의 현실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가난이 억울하다는 데 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은 사회가 지금 그냥 양극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 불평등의 구조적, 이런 제도적,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신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980년 11월 9일 군사법정 재판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유신 세력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실천하는 다수의 민주 세력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이 한 세력이 다른 세력을 억누르려 한다면 우리 사회는 불행해질 것이다. 그래서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고 소통해서 함께 우리 사회를 더 진보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최후 진술이 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죠. 우리가 극도의 혐오감을 갖고 지금 서로 대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떤 정치 현실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더라도 그런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모든 것을 타협의, 통합의 기조위에서 풀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그 말씀이 기억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 상황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기후위기의 말씀을, 이 부분도 1981년 옥중선에 나와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존재들, 동식물, 물, 공기, 이 모든 것까지도 이제는 그 생존과 번영의 그 어떤 그 아름다운 자기 그 생명력을 갖고 갈 수 있게끔 우리는 파괴하지 않고 수탈하지 않아야 된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 이 물과 공기까지도 존중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아마 굉장히 벌써 40년 훨씬 더 지났습니다마는 여전히 기후위기한 상황에서 되새김질한 그런 말씀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1981년 옥중서신에 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이게 지금 40년 넘게 지난 지금의 우리 시대에도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해안이 있었던 말이 아닌가, 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길 위의 김대중, 아까 뭐 인제 뭐 거의 한 달 내내 전국 돌아다니면서 시사회 이렇게 하셨다고, 뭐 무대에 올리느라고 바쁘셨다고 하셨는데, 자 내일 개봉합니다. 직접 기획을 회장님께서 하셨고, 어떻게 해서 이 영화가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떤 계기로 이 영화가 진행이 됐습니까? 2013년에 넬슨 만델라 영화가 나왔어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넬슨 만델라에 비해서 한치도 부족함이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넘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정본 다큐 영화를 한번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당시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으로 계셨던 이 여사님을 찾아뵀습니다. 그래서 이 여사님께서 쾌히 승낙하셨어요. 그래 영화를 이제 진행해 오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하나의 큰 산이 아니에요. 거대한 역사의 산맥입니다. 그래서 감독들이 굉장히 압도당해 가지고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감독을 2번 교체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2019년에 그 공동경비구역 JSA를 제작한 명필름을 제가 찾았어요. 또 명필름의 이은 대표하고는 제가 좀 사적 인연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공동경비구역 JSA는 김대중 정부 2000년 9월에 개봉이 됩니다. 만약에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지 않았다면, 또 김대중 정부 기간이 아니었다면 공동경비구역 JSA가 1000만 관객을 갖고 갈 수 있었으며 또 그 제작 자체가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명필름한테
다큐 영화 김대중을 맡아주라. 그래서 이제 이현 대표께서 또 K 성락을 해 가지고 그로부터 지금 진행해서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스페셜 에디션으로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일단 뭐 시사회에서도 완성본도 보셨고 또 제작 과정 쭉 지켜봐 오셨고 완성된 모습도 물론 보셨을 텐데 영화의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습니까? 회장님께서는. 이번 영화에 비공개 영상이 꽤 있습니다. 에 대통령께서 특히 그 우리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그 영상인데요.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 일당에 의해서 조작된 내란음모 사건. 그로 인해서 육군 교도소에 갇혀 계실 때 그 중앙정보부에서 녹화한 영상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습으로 그 삭발하신 모습에 수의를 입으시고 이런 자세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아주 무표정하게 예 바라보고 계시는 모습, 담배 한 대를 태우시면서 그 연기가 공중을 이렇게 선회하는 그 아주 무표정한 예 괴로운 표정도 아니고 기쁜 표정도 아니고 슬픈 표정도 아니고 아픈 표정도 아니고 정말 그 무표정한 그 영상을 보면서 그냥 멍하니 정말 마치 제가 굉장히 심연의 어떤 나락으로 빠져든 듯한 무력감 그러면서도 그 경외감 이 영상이 감동적이고요. 그다음에 1980년 서울의 봄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한신대에서 강연하신 상당히 긴 분량의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서 대통령께서는 역사 발전의 원동력을 민중으로 규정을 하십니다. 그 민중에 대한 규정력을 연설을 통해서 풀어가시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감탄을 했어요. 그런 영상을 우선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미공개, 공개돼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영상들, 자료들도 이번 영화에 많이 나오죠? 뭐 어느 그렇습니다. 정도 예. 규모로나 나올 수 뭐 있을까요? 분량은 딱히 지금 제가 계량해서 말씀드리긴 뭐하는데요. 상당 분량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에는 들어가지 않고 2편 영화에서 지금 들어갈 예정인데요. 그 당시 그 아까 말씀드린 육군 교도소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을 상대로 해서 IT 그러니까 지식정보화 사회의 그 미래상을 말씀을 해 주세요. 정말 오늘의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AI라든지 챗GPT 이런 것까지 전부 그 예견하시는 그런 아주 귀한 그 해안을 예 살필 수 있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인제 대통령께서 그 당시 엘빈 토플러의 제사의 물길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부 다 창의적으로 해석하셔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네. 자 뭐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영상이 또 이번 영화에 담겨 있다는 점에서 좀 흥미가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자 현 시대에 우리가 네. 자 "DJ 정신을 이야기하고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김대중 정신 그것은 이제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은 지금도 한 말씀 한 말씀 모두가 다 천근의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규정하고 있고요. 또 미래의 사회를 우리로 하여금 전망하게 하고 미래의 사회의 가능성들을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특히 최근에 와서 더 많이 호명되고 더 많이 사람들 속에서 회자되는 것은 김대중 정신은 살아있는 바로 우리의 과거이고 현재고 미래입니다.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일까요? 이 극한 대립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요즘 정치권에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과 글이 많은 울림을 주고 있다 이런 대화를 지금 많이 나누고 있는데 양 진영으로 인제 갈라져서 극한 갈등을 겪고 있지만 이 갈라진 진영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 자체는 어느 진영이건 간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회가 지금 분열되고 있고 정치가 굉장히 혐오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을 때 그냥 우리가 얼른 떠오를 수 있는 것이 관용과 화합과
그다음에 항상 대화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스탠스를 가지셨던 김대중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연상 효과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싸우기만 하는 정치, 국민의 이익보다는 정치 성향만 내세우는 대립. 김대중 대통령이 뭐 대통령으로서 뭐 5년간 대통령을 지냈고 또 그 이후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런 점들 다시 뭐 자기의 뭐 정치적인 성향만 내세운다거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또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퍼블릭 서비스 차원에서 본다면은 사익을 앞세우는 거죠. 그리고 정파적 이익을 앞세우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공동체 정신을 가져야 되거든요. 공동선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국익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근데 국익을 중심에 두지 않고 정파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거죠. 그래서 사상 철학의 빈곤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실 정치에서 자기 기반 세력을 강고히 하겠다는 그러한 아마 대립 갈등의 결과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5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사형수, 4번의 국회의원 선거와 3번의 대통령 선거 낙선, 제15대 대한민국 대통령 또 노벨 평화상 수상 등 김대중 전 대통령은 누구보다 굴곡진 삶을 살았는데요. 앞으로 어떤 점이 더 조명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김대중 대통령 추모 사업을 하게 된 것이 물론 존경심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안타까운 연민이 굉장히 컸어요. 김대중 대통령의 참모습은 많이 감춰져 있죠.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은 더 확대해서 드러내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한테 쏠려 있는 오해 그건 벗겨내야 되지 않겠는가. 오해의 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금도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는 그 대목이 1987년 대선 당시에 후보 후보 단일화 단일화. 예. 문제입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후보 단일화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합리적으로 그렇게 제시를 했어요. 한 예가 있습니다. 그 당시 신한민주당에서 통일민주당이 급히 만들어냈습니다. 왜? 이민우 구상이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이민우가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위원하고 교감하는 듯한 이민우 구상을 발표를 합니다. 그 내각제였습니다. 이 이민우 구상을 갖다가 일단 에, 분쇄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친한민주당 가지고는 굉장히 당시 총재가 이민우시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실의 총재로 하는 통일민주당을 급히 창당을 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께서는 고문을 맡으셨죠, 통일민주당에. 그런 급히 이제 통일민주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36개 미창당 지구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영삼 당시 총재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 1970년 9월 29일 그 지명대처럼 대의원을 통한 경선을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36개 미창당 지구당을 창당을 합시다. 거기서 위원장과 대의원들을 선출해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 지명대를 가집시다. 그러니까 김영삼 총재께서 그걸 거부를 하십니다. 시간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당시 고문께서 김영삼 총재께 제안한 것이 역할분담론입니다. 총재께서 후보를 하시면은 내가 총재를 하겠소. 만약에 내가 후보를 한다면은 총재께서 총재를 맡으시오. 그 역할분담입니다. 총재 후보 분리. 근데 그 부분도 김영삼 총재 측에서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총재 후보 분리 역할분담론 불가. 이렇게 나오시죠. 그 이제 동아일보 김병관 당시 사장이 굉장히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9월 29일 애교구락부의 회동에서 마지막 결렬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민통연에서 10월 29일에 김대중, 김영삼 두 후보를 모시고 심층 면접을 갔습니다. 그래서 민통연의 결론이 29개 단체는 김대중을 범국민적 단일 후보로 추천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두 개 단체는 그걸 반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김대중 당시 고문께서 11월 12일에 평화민주당을 창당을 하시죠. 그런데 이 김대중이 왜 후보를 양보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후보라는 것은 그냥 방에 두 사람 가둬놓고 가위바위보 하는 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억울한 피해자가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아마 김영삼 씨에 대한 그 지탄은 훨씬 그 퍼센트가 약하죠. 이런 부분들 정말 셀 수 없는 그런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오해를 좀 이렇게 제가 이런 추모 사업 여러 가지 영화 이런 책 간행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좀 드러내고 싶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영화 개봉과 함께 이제 올해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준비하고 있는 또 기념 행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또 김대중 대통령 추모 사업에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좀 기획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우선 지금 김대중 사진집도 이 여사님 살아계실 때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사진집을 그냥 사진집이 아니라 굉장히 사진에 대한 역사성과 기록성을 약간 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사진집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사진집.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일생의 고난을 다 합쳐도 1980년 5.17 내란음모 사건에 의한 그 당신의 고난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1980년 옥중서신을 가지고 2인 서사극을 한번 금년 5월에 한번 무대에 올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기획되어 있는 많은 또 행사들, 또 많은 공연, 전시들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추모사업회 정진백 회장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쌍특검 법안 재의결을 두고 세계 삿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여권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우주항공청 설치법 그리고 개식용 금지법 같은 법안들을 처리했는데 일단 쌍특검 법안 재표결은 상정을 안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거를 헌재 권한쟁의 심판으로 가져가겠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권한쟁의 심판으로 가져가겠다는 건 네. 이른바 재의결 표결을 미루기 위한 명분 쌓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결과적으로 이 쌍특검에 관한 정치적 이슈를 네. 총선 때까지 계속 질질 끌고 가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건 잘 알고 있는 사안처럼 꽤 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네. 그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통치권의 일환인 거부권을 사실상 헌재에 올리더라도 권한쟁의 심판에서 받아들여질 일이 만무하다는 게 많은 네. 보편적인 시각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의도적으로 끌면서 제2 이 표결을 미루고 있는 일들은 네. 지금 이 순간 이슈를 정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총선 때까지 쌍특검 이슈를 가지고 김건희 여사 이 대통령 배우자에 관한 문제를 총선 밥상에 올려놓겠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데 정작 국민의 미래 또 새로운 시대 정신을 논해야 되는 총선을 꼭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가야만 하는 건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통치행위 사안이어서 헌재에서 뭐 각하가 될 거다, 본안 심리도 안 하고 각하가 될 거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긴 한데 그래도 일각에서는 이게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부인 일인데 부인 일에 대해서 남편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이게 타당하냐, 뭐 법적인 뭐 논리를 떠나서 그런 시각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네, 비판을 위한 기조로 민주당에 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만 네. 쌍특검의 한 가지 요소인 네. 50억 클럽 특검을 보게 된다면 이른바 이해충돌 문제는 여기서 가장 강력하게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대장동 사건이라는 건 누가 뭐래도 네. 민주당
160석이 넘고 있는 네. 국회 내 1당인 민주당을 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연관돼 있는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그 50억 클럽 중에 가장 문제가 있다 판단되는 분 중에 하나가 네. 바로 권순일 대법관. 이재명 대표의 법적 판결을 통해서 네.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소생할 수 있는 길을 터준 인사죠. 나중에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이력까지 드러나서 네. 커다란 문제가 있게 되는데 이런 일을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에 맡기게 되는 순간 결국은 심각한 이해 충돌 여지가 발생하게 되고 네. 또 모순적인 상황으로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 네. 지금 국민들이 내고 있는 목소리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날부터 이 내로남불 정당이다라는 얘기를 민주당이 꽤 오랜 시간 들어왔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나 그리고 형평성 차원에서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공천 학살, 영남권 이렇게 당선 가능성이 높은 데서 공천 학살이 시작되면은 그때 재의결 투표를 하면은 반란표가 나와서 통과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다분히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시급히 요청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패스트트랙에 따라서 여야 간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 네. 일방적인 결정을 합니다. 그럼 그 과정 속에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기 때문에 네. 제2 요구에 따른 표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때그때 순간적 상황에 따른 정치적 유불리로 표를 계산하려고 한다면 이 법안 처리에 대한 목적보다는 네. 정치적인 야합에 따른 대통령실과 정부 네. 여당에 대한 정치 공세성 성격이 훨씬 강하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치 공세는 공세라고 하더라도 이른바 낙천이 현실화되면은 이 선거에 못 나가는 분들이 화난다 뭐 이러면서 진짜 뭐 이탈하거나 반란표를 행사할 현실적인 가능성 같은 거는 그런 거는 염두에 안 두고 계신가요, 그러면? 만약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이 네. 과거의 낡은 정치 폐해처럼 사천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거나 네. 정말 멀쩡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공천 주지 않고 네. 누군가 사적인 마음이 가득한 공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기존에 있었던 집권당이 오히려 역행하는 행동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허나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은 네. 철저하게 이길 수 있는 공천을 기반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죠. 네. 그런 일이 저는 잘 실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최종적인 순간에 민주당이 계산하고 네. 민주당이 기대하는 바처럼 움직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공천 결과에 승복할 거다 그리고 반란 같은 거는 없을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질 거고 그 공천 결과에 따른 네. 승복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한 정치적인 야합 같은 일들은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관위가 내일 뭐 출범을 해야 되는 걸로 시한상 그 당원 당규상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네. 야권에서는 이런 비판도 하는데 대통령도 검사 출신, 여당 당대표인 비대위원장도 검사 출신, 그리고 공관위원장은 판사 출신, 뭐 법대 교수, 그다음에 당 산림 사무 책임지는 사무총장도 판사 출신, 그리고 제1호 영입 인사도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 뭐 이렇게 아니 뭐 이 나라가 저 서울대 법대의 나라냐 아니면 뭐 법조인만 있냐 주변에 이런 지적이나 비판은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한때는 당 원내대표가 경찰 출신, 네. 사무총장이 경찰 출신, 네. 또 여기에 인재영입 위원장 또 경찰 출신, 이 나라가 경찰의 나라냐 이렇게 주장했던 바도 있는데 네. 지금은 또 그런 일들이 희석되면서 다른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때그때에 맞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얼마 전에 우리 당의 인재영입해서 지금 어려운 지역이지만 최선을 다해 뛰며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이수정 교수, 네. 여기는 본인이 범죄 심리 관련 네. 전문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당의 인재영입 위원으로 있다가 이번에 네. 비상대책위원으로 들어오게 된 박은식 위원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띈 의사 출신이기도 네. 하죠. 각자 갖고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영역들, 그 전문성을 기반으로 함께 공동선을 추진해 가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보시기에 조금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네. 더 폭넓은 다양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그 인적 풀을 넓히 단계 있고 네. 아마 거기에 최종적인 골 목적지는 총선에서의 새로운 인재영입과 공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직군이나 특정 집단의 한쪽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 다양성 아마 새롭게 구현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한동훈 위원장 내세워서 이른바 총선 공천 그립을 세게 쥐고 본인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만약 대통령이 원하는 그림이 네. 내 사람 챙기기, 나랑 가까운 사람들을 어떻게든 국회에 포진하는 것, 네. 이러면은 저는 잘못 해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말씀인가요? 왜냐하면 네. 그런 방식으로 공천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당을 흔들게 되면 국민들 눈높이가 이 당을 향해서 총선에 표를 줄 일이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의 마음 중에는 당연히 총선이 잘 됐으면 좋을 겁니다. 네. 그 총선에 승리하지 못하게 된다면 똑같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하고 싶은 미래의 국정개혁 아젠다 같은 것들은 손도 써보지 못하고 나머지 3년이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럼 총선에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네. 거기에 맞춰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새로운 정치 변화는 반드시 불가피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대전제는 모두가 공유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는데 재밌는 말씀을 하셨던데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굴에 들어가는 다부진 마음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여기서 호랑이는 누군가요? 뭔가요? 호랑이를 잡으러 들어왔다기보다는 네. 그런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죠. 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상민 의원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네. 5선 의원이죠. 중진 의원으로 활동을 민주당이 해봤습니다만 네. 중진의 당을 향한 애정의 소리에 대해서 오히려 굉장히 이상민 의원이 코너에 몰리듯이 네.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입에 담기 어려운 쓴소리까지 네. 이상민 의원을 향해서 내몰았고 결국 그 당이 남아있기가 힘든 상황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상민 의원이 쓸 수 있는 선택지는 무소속으로 나와서 네. 국민들의 선택을 한 번 더 받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과거의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힘으로 변화를 이끄는 하나의 역할들을 하는 것, 그 후자의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던 네. 대한민국 미래의 해답을 한쪽 편이 아닌 왼쪽과 오른쪽 모두에서 네. 해답을 찾겠다라고 얘기했던 메시지를 굉장히 긍정평가하는 이상민 의원의 모습을 봤습니다. 국민의힘이 미래를 대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격차 해소, 따뜻한 정치 이런 길들에 이상민 의원의 역할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본인이 주도적으로 한번 국민의힘에서 실현해보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싫다고 나간 게 국민의힘이냐 뭐 이렇게 비아냥 냉소를 하던데 거기서 무슨 어떤 역할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상민 의원님이 국민의힘의 변화 과정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상민 의원이 추진해왔던 정치 중에 하나가 격차 해소, 차별 해소, 네. 어려운 약자들을 위한 정치 이런 일들의 상징적인 의미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런 목소리를 국민의힘이 다소 부족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 길을 중진 의원으로서 이상민 의원이 네. 힘있게 얘기할 수 있게 한동훈 위원장이 또 옆에서 힘을 실어주게 된다면 분명히 국민의 힘이 조금 더 폭넓은 국민들의 다양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해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민 의원이 오늘 그 BBS 전영신 아침저널 라디오 여기서 인터뷰를 했는데 김건희 특검법 필요하다. 이거 지도부 계속 설득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국민의힘 중진 회의가 열렸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거 좀 만만찮다. 이거 잘 대처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좀 뭐 이렇게 자세를 바꿀 그런 거는 전혀 없는 상황인가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꼭 필요한 일이라면 네. 얼마든지 갓 당에 들어온 이제 우리 당에는 새로 들어온 네. 신인과도 같은 분이겠습니다만 그런 목소리가 또 당에는 더 소중할 수 있을 겁니다. 당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네. 다른 목소리를 던졌다고 해서 그 사람 배척하거나 그 사람을 집단적인 공격을 통해서 매도시키거나 하는 정치 이런 걸 이제 국민의힘은 완벽히 지향하고 거리를 두면서 끊어내려고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목소리도 같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한두 사람의 목소리가 또 네. 그렇다고 전체를 규정짓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들을 어떻게 큰 그릇에 담아서 현실화시켜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네. 일단 이 쌍특검이라고 하는 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정교하게 설계해서 총선용을 끌고 가려고 하는 정쟁용 악법이다. 우리는 이렇게 규정을 네. 짓고 있는 거고요. 이상민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건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이라 하더라도 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뭔가 견제와 균형이 없는 일들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제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거기에 적합한 후속 조치들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민 의원이 주고 있는 목소리도 소중한 당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하고 배척은 안 하는데 아직은 수용할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왜냐하면 될까요? 그 법에 대해서는 분명히 총선으로 끌고 가기 위한 정쟁, 총선용 악법이다라고 규정짓는 데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거로 그쳐서는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은 반드시 뒤따라야겠죠. 근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말 달라졌구나.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과는 거리를 두고 확실하게 자기 길을 가는구나라는 거를 아주 상징적이고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대승적으로 특검 수용합시다. 뭐 이렇게 하면은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네. 민주당이 설계하고 민주당이 만들어온 총선용으로 끌고 가기 위한 민주당의 전장에서 우리가 같이 움직일 필요는 저는 없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상대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굳이 네, 말로 따라 들어갈 필요가 필요 없다. 없다.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네. 특검을 수용하는 순간 총선 내내 그 특검에 관한 이슈들을 가지고 총선이 진행될 텐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4.7 보궐선거 때 모든 선거의 프레임은 내곡동을 향합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 내곡동을 갔냐 안 갔냐, 생태찌개를 생태탕을 먹었냐, 먹었냐 안 먹었냐, 페라가 모드를 신었냐 안 신었냐. 네. 훗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을 때는 지극히 서울 시민들에게 무익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논쟁이고 네. 심지어 시간이 지나고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국민들 유권자의 소중한 유권자의 선택권 네. 그 투표권만 침해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2024년 총선에서 네. 대한민국의 미래 이대로 가다가는 저출산의 위기 때문에 네. 정말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심각성이 놓여져 있고요. 부동산 문제, 청년 취업에 관한 이슈 등 해야 될 무수히 많은 이야기와 담론들을 이 얘기 하나로 빨아들여서 총선 전체를 치르겠다는 건 저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신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의 희망 신당 창당 선언한 양양자 의원 출판 기념회가 열렸는데 이준석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 그다음에 새로운 선택 금태섭 전 의원 신당 깃발 들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다 모였습니다. 이거 네. 제3지대 빅텐트 될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각자가 갖고 있는 고민의 깊이는 있겠죠. 네. 왜냐하면 양당 정치에 대한 그 피로감, 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 이건 역대 어느 선거를 불문하고 늘 국민들께서 그런 공간들이 있어 왔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공간이 열려 있는 건 분명한데 네. 이 시대 정신을 담아낼 수 있을 만한 인물을 찾기가 참 어려웠다는 거죠. 한번 그 인물이 되겠다고 나섰던 2016년도 네. 안철수 의원이 창당했던 국민의당이 그래도 나름 성공했던 모델이었는데 2016년도에 만들고 많은 표를 줬던 그 국민의당이 4년 뒤 2020년도에 어디로 갔는지 국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많이 수없이 목도를 네. 해왔던 지금 국민들께서 우후죽순으로 양당 정치에 대한 폐해를 다시금 얘기하면서 새로운 정당의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아직 국민들의 마음을 쏙 빼갈 정도의 새로운 비전과 뭔가 다른 정치를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고 네. 혼자의 힘으로 불가능한 상태니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해보자 정도의 보편적인 공감대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모여 계신 분들의 교집합을 또 찾기도 어렵거든요. 정치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있었던 교집합의 끈들이 연결돼야 되는데 네. 지금은 약간 정치 공학적인 선거 공학적으로 지역구 선거에서는 필요하니까 한번 뭉쳐보고 네. 비례대표에서는 좀 나눠서 해보고 이런 정치 공학적인 형태로서 접근하게 된다면 새로운 정치를 통해서 갈망하는 뭔가 국민들의 마음을 다 담아내기에는 여전히 좀 부족한 상태가 아닌가라고 평가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 뭐 여의도 사투리 안 쓰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서초동 사투리도 그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겨냥해서 뭐 이렇게 또 한 소리를 하던데 지금 그 이준석 신당이 생기면은 영향이 있을까요?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위원장한테? 신당은 이준석 신당뿐 아니라 네. 이낙연 신당이 생기든 어떤 신당이든지 간에 네. 총선 전체판에 어느 정도의 영향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음. 근데 그게 커다란 파괴력으로 판을 흔들 정도냐 네.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구도에서 작은 미미한 변수 중에 하나로 나타나느냐의 문제일 텐데요. 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커다란 파괴력을 가지려면 네. 첫 번째 큰 시대 정신을 담아내야 되고 근데 아직 거기에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총선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정말 그 시대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넘쳐나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이낙연 대표를 필두로 한 신당에도 그런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고요. 금태섭 의원을 하고 있는 필두로 하는 신당에도 네. 그런 사람들은 잘 보이질 않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하고 있는 신당에도 결국 보이게 되는 건 네. 천아, 용이 빠진 인, 딱 이분들만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인물들에 대한 그 상태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국면까지로 놓고 보게 된다면 큰 파괴력을 체감하기 좀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평가합니다. 뭐 한마디로 시대 정신도 찾아보기 어렵고 시대 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체화한 사람도 없고 주변에 인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만큼 제3당이 성공하기까지는 어려운 길이라는 거고 왜냐하면 양당 정치를 훨씬 뛰어넘을 정도의 네. 비전을 보여줄 때만이 국민들이 기존의 관성 끼고 움직일 것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네. 뭐 제가 평가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서 목표가 혹시 몇 석 세워둔 게 있을까요? 과반은 넘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제가 지금은 지도부에 몸을 담고 있지 않아서 제 목표는 네. 제가 당선되는 게 목표고요. 제가 있는 지역이 당선되게 된다면 아마 그 국민의힘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과반 의석 달성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가능한 상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꽤 어려운 지역에서 네. 제가 이제 뛰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광진갑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12년 동안 과거에 권택기 의원이라고 18대 국회의원 네. 이후로는 쭉 민주당이 국회의원 해왔던 곳입니다. 근데 이게 이 지역이 구청장도 마찬가지. 네. 2006년도 구청장이 되고 난 다음은 국민의힘이 이 구청장을 가져오지 못했는데 작년 지방선거에서 12년 만에 구청장이 교체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변화가 막 꿈틀꿈틀 되고 있고 만약 이런 지역에서 올해 총선이죠. 올해 총선에서의 의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면 아마 지금 열세로 있는 국민의힘의 의석도 정권을 운영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분명한 영향력 있는 결과들을 가져올 거라 보기 때문에 저는 좀 기대를 갖고 열심히 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고위원님이 당선되면은 국민의힘이 과반을 할 거다. 그 시금석이 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렇게 거네요. 늘 얘기하고 네. 네, 우리 당원들께 희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